22세 대학생인 제스민 페이스는 2022년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계획을 취소하는 딸의 문자를 받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스민의 페이스북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글과 함께 속옷을 입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추수감사절에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달 전에 새긴 제스민의 새로운 문신이 없었으므로 그녀가 문신을 하기 전에 찍었던 오래된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제스민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누군가가 그녀인 척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2022년 11월 22일 제스민 페이스는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집에서 밤 11시 30분에 나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카트리나는 딸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친구 엠마의 집에 머물 계획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카트리나는 제스민이 추수감사절에 집에 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할머니를 암으로 잃고 슬픔에 빠진 딸이 가족 모임을 피하는 것이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제스민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딸이 속옷을 입고 올린 사진을 본 카트리나는 제스민이 평소에 온라인에 이렇게 과도한 노출 사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딸의 페이스북을 보고 있던 아버지 트래비스는 제스민 팔에 문신이 없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제스민의 몸에는 여러 개의 문신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그녀의 오른쪽 팔에 새긴 문신이 감쪽같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제스민 친구인 엠마에게 전화를 했고 예상대로 제스민은 엠마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잠시 혼자 있고 싶다는 메시지를 제스민에게 받았지만 아무도 그녀와 직접 통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가족들은 즉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스민이 집을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제스민의 차에 달린 GPS로 그녀의 차량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채터누가의 마운틴 크릭로드에 있는 콘도미니엄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을 확인했을 때 운전석이 뒤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아 작은 체격의 그녀보다 훨씬 큰 누군가가 운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카트리나는 제스민의 통신사에 연락해 그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고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부터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스민이 집에서 떠났던 날인 11월 22일 저녁에 1시간 11분 동안 통화했던 번호의 주인은 제이슨 천이었습니다. 제이슨은 테네시 대학교 채터누가 캠퍼스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 앱인 범블을 통해 만났고 몇 달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카트리나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제이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전화를 받은 제이슨에게 제스민이 실종됐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제이슨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도 짧게 통화한 게 다였다고 대답했습니다. He just lied and said that he hadn't talked to her. He talked to her for a few minutes Monday when she was with me at the bank. He talked to her for 71 minutes. He would remember that. He talked to her for over an hour. And he just lied. 부모는 경찰에게 제이슨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제스민은 성인이며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카트리나와 트래비스는 그녀의 차가 발견된 콘도미니엄 단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제스민을 봤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비원의 협조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11월 23일 오후 8시 30분경 제스민의 하얀색 SUV가 단지로 들어오는 영상을 발견했지만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카트리나는 11월 23일 새벽 2시 18분에 제스민에게 받았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내용은 없었고 제스민 휴대전화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 표기가 공유된 메시지였습니다. 딸은 한 번도 이런 메시지를 한밤중에 엄마에게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즉시 메시지에 나타난 위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트레이몬트 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였고 부모는 아파트의 모든 문을 두드리며 제스민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11월 23일 새벽 2시 15분경 210호에서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210호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제이슨 첸이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제이슨 아파트에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제스민의 소지품들과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들이 들어있는 그녀의 여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피로 물든 얼룩이 있었으며 욕실 타일 틈 사이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욕실 문과 벽에도 피가 묻어 있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청소용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수상해 보이는 하얀 운동화 한 켤레와 파란 바지를 발견하고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부엌칼이 놓여 있었으며 침실 바닥에 남겨진 커다란 얼룩을 감추기 위해 가구들이 재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지워진 혈흔을 감지하는 블루스타 용액을 사용해서 아파트 내부를 검사한 결과 복도 전체가 밝게 빛났습니다. 제스민 페이스의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수사관들은 아파트 건물과 주변 지역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11월 22일 밤에 집에서 나온 제스민의 하얀색 SUV는 자정이 되기 전에 제이슨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3일 오후 6시경 하얀색 후디를 입은 제이슨이 꽤 무거워 보이는 큰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잠시 후 제이슨의 검은색 차가 주차장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갔다가 2시간 후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경 제이슨은 제스민의 SUV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왔고 그녀의 차가 발견된 콘도로 이동했습니다. 제스민의 차를 콘도 주차장에 세운 제이슨은 우버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제이슨은 정문이 아닌 비상구를 통해 몇 차례 수상한 외출을 했습니다. 그는 월마트에 가서 반창고, 과산화수소, 청소용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CCTV는 제이슨이 신은 하얀 운동화를 선명하게 포착했으며 이 운동화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았습니다. 제스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일주일 후인 11월 29일 경찰은 제이슨을 그의 부모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제이슨의 손과 발에는 깊이 베인 상처가 있었고 그것은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제이슨이 본가로 메고 온 가방 안에서 제스민 휴대폰의 심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결과 제스민이 실종된 밤에 그의 욕실에서 찍힌 그녀의 사진을 발견했으며 최근에 제스민에게 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스민이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수감사절 오전 11시 48분에 제이슨은 마차라떼를 들고 있는 제스민의 손이 찍힌 사진과 함께 굿모닝 잘 잤어? 마차를 만들었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3분에 제이슨은 오늘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거지? 라고 묻는 제스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년 전 제스민의 휴대폰에서 찍힌 것으로 제이슨이 제스민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제스민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집니다. 휴대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제이슨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차에 실은 후 서크크리크 로드로 차를 몰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대대적인 수색 끝에 강변에 버려진 여행 가방을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체구를 가진 제스민이 3겹의 쓰레기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2개의 수갑으로 묶여 있었는데 오른팔은 오른쪽 발목에, 왼쪽 발목은 오른쪽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최소 60번 이상 칼에 찔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처들은 주로 왼쪽 상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쾌하고 다정했던 22세 제스민은 가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한 딸이었으며 조카들을 잘 봐주는 헌신적인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열린 재판에서 제이슨의 변호인 측은 제이슨이 제스민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제이슨이 순간적 감정 폭발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제이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2사람은 그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셨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이슨의 휴대폰에서 여자에게 하트를 받을 때 나는 데이팅 앱 알림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자신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팅 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이슨에게 제스민은 불같은 화를 냈고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제스민이 깨진 와인잔을 들고 제이슨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제이슨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와인병의 포장을 벗기기 위해 가져왔었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부엌칼을 들었고 그녀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스민이 사망하자 겁에 질린 제이슨은 그녀를 쉽게 여행 가방에 넣기 위해서 그녀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제이슨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해밀턴 카운티 검시관인 스티븐 코그웰 박사는 제스민의 상처를 분석한 결과 그녀가 공격당할 당시 태아 자세를 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칼로 무자비한 공격을 받는다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로 무기를 막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방어흔이 피해자의 양손에 남는 게 정상인데 제스민은 왼손에만 방어 흔적이 있었고 오른손에는 특별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스티븐 검시관은 수갑으로 팔다리가 채워진 채로 태아 자세를 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던 제스민은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잔혹하게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Someone were stabbing a person 60 times. We would expect them to try to get away. But what if they can't? What if they can't because their right hand is chained to their right leg, their left leg chained to their right elbow? Makes it difficult to run. 또한 제스민의 몸에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와인을 마시고 둘 다 취한 상태였다고 한 제이슨의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제이슨은 제스민을 살해한 후 그녀의 휴대폰과 심카드를 사용해 그녀의 은행 계좌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하고 그녀 인척 게시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스민이 침실에서 숨져 있을 때 그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이제 우리 사귀는 거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인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목한 제스민을 분노하게 한 데이팅 앱 알림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앱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제이슨의 휴대폰에는 단 한 개의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스민이 위험을 감지하고 어머니 카트리나에게 자신의 위치를 전송한 후 바로 제이슨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공격을 멈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은 그녀를 계속 찔렀습니다. 이에 검사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제이슨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45분간의 평의 끝에 법정으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제이슨 첸에게 1급 계획적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2025년 1월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이슨 어머니는 선처를 호소하며 울었습니다. 제이슨 어머니는 아들이 효심이 깊고 사람들과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순한 아이였으며 영어를 못하는 부모 밑에서 힘들게 자랐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며 착실하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 그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울면서 말하며 판사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잔혹한 고문을 동반한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제이슨 첸에게 판사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스민의 가족은 제이슨이 범행 후 도주할 수 있도록 돈과 은신처를 마련해준 제이슨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